전국에 계신 한능검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63강.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 전쟁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스토리를 봤습니다. 거기 플러스 드디어 오늘 정부가 수립되는 걸 볼 거예요. 사실은 완벽하게 문제를 풀려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시간 순서 흐름대로 따라갔다가 여기까지 완벽하게 다 정리를 해야지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거 잡아 드릴 거예요. 복습도 할 겸. 그리고 6.25 전쟁을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 제주도, 제주 4.3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앞에 숫자에다가 8이라고 했잖아요. 8이라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7까지 배웠잖아요. 그 이후 연결해서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했던 것도 복습을 할 건데 빠르게 판서로 잡고 돌아올게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빠르게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뵀냐면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했고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을 봤는데 통일정부가 수립되는 거는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1948년 8월 15일이 돼서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쓰던 스토리를 한번 빠르게 또 복습을 하자면 첫 번째, 한반도 남쪽에는 미국이, 북쪽에는 소련이 주도하는 이 어정쩡한 상황, 이 어정쩡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스코바 3국 외상회의가 열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스코바 3국 외상회의의 결과 빠르게 한반도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만들어주자. 두 번째로 미소공동회의를 개최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맥시멈 5년. 그래서 최대 5년간의 미, 영, 중, 소가 관리라는 신탁통치 합의를 했었죠. 그 신탁통치 내용이 발표되자 좌우대립이 격화됩니다. 그 좌우대립이 격화되는 과정 속에서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러면 빨리 합의했던 내용대로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한번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라고 했지만 결렬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전라도 정읍에서 뿅! 이승만이 갑자기 등장해서 빨리 한반도 남쪽만이라도 남한만의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는 정읍 발언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1번, 2번, 3번이 배경이 돼서 이러다가 진짜 분단되는 거 아니야? 라는 위기감 속에 네 번째로 뭐가 일어나냐면 얘기를 했냐면 우리 진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중도 우파가 극우를 부르고 중도 좌파가 극자를 부르는 좌우합작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좌우합작운동의 결과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했고요. 또 미군정의 지원을 받아서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이 결성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도 결국 합의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영영을 암살을 당하고 미군정은 지원을 철회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섯 번째,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차든 2차든 미국과 소련은 각자 자기에게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둘은 이념이 다르죠. 합의가 될 수 없습니다. 또 결렬.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여섯 번째, 미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유엔에 넘겨버립니다. 유엔에서는 어떻게 인구 비례에 맞춰서 총선거를 해라. 그러자 소련과 북한은 거부. 그러자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해라.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확정 결정돼버립니다. 분단 기정사실화. 그걸 막기 위해서 일곱 번째, 바로 더블김, 김구와 김규식 김 선생님이 북쪽에 있는 더블김, 두봉두봉 김두봉과 김일성을 만나러 북으로 갑니다. 나는 38도선을 쓰고 배열지연지연정, 남한만의 단독정부는 있을 수가 없다라면서 남북협상을 주도하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 전조선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대표자 회의, 연석회의라고도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남북협상을 진행합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서도 여러 가지 내용에 합의를 하지만 또 결렬. 그 이유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김구 선생님의 남북협상이랑 8번 같이 맞물리는 게 뭐가 있냐면 제주 4.3 사건이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는 남북협상이랑 시간의 선후를 앞가리고 막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거의 맞물립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가나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건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만약에 이거를 기준점으로 두거나 했을 때 이거의 정답이 되는 경우는 아예 없을 거예요. 왜?
둘이 겹치다 보니 둘 중에 하나만 활용이 될 거예요. 사이에 들어가는 문제가 나올 때.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 남북협상도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고, 제주 4.3 사건도 시험에 단독으로 주제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 사건이라고 했을 때 사이에 들어가는 정답이 되기도 할 거고, 가와 나의 기준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제주 4.3 사건 한번 볼게요. 제주 4.3 사건은 우리가 정부가 수립했던 그 해 50 총선거, 정부 수립을 위해 총선거가 이루어지기 한 달 전의 스토리예요. 한 달 전의 스토리. 제주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좌익 세력들이요, 주도를 해요. 지금 남한의 단독 선거가 결정이 나버렸잖아요. 거기에 반대했던 사회주의에 심취했던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남한의 단독 선거에 반대를 하면서 시위를 일으킵니다. 총선거 반대 시위를 일으켜요. 이 시위를 일으키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군경이 이거를 진압을 하겠죠. 이거를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제주도민들이, 일반 민간인들도 정말 많은 학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 문제를 놓고 정말 논란이 많죠.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피해가 일어났는지도 지금 또 추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4월 3일이 기일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집집마다. 이 제주 4.3 사건에 대한 문제를 추후에 시간이 정말 오래 흘러서, 이게 1948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 김대중 정부 때 접어들면서 이때 희생을 당한 희생자, 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됩니다.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이게 김대중 정부 때 와서 제정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 원수의 자격으로 제주도에 방문해서 국가가 저지른 이런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과를 하죠. 이게 제주 4.3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 다시 뒤에 이어서 쓸 건데요. 일단 PPT로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들어올게요. 제주 4.3 사건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제주도의 좌익 세력과 일부 주민들이 함께해서 이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해서 시위가 일어났던 거예요. 50 총선거 또 반대를 주장했던 거고요. 곳곳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3군데에서 선거를 치러되는데 2군데에서 치르지를 못해요. 이건 제가 좀 더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좌익 세력들이 유격전을 펼치기도 하고 결국에는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초토화 작전을 펼치는데, 그 펼치는 과정 속에서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일반 제주 주민들이 희생을 당했다라는 거. 이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됩니다. 이게 정말 시간이 오래 지나서 2000년대 김대중 정부 때 제정이 되었다라는 거, 내용을 잡아드렸고요. 제주 4.3 사건에 또 관련된 사진 자료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가 사건에 대한 설명이에요. 역사적 평가가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음을 상징하는 거래. 제주도에서 일어난 삐리리는 남한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무장대와 이를 진압하는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 제주도민들이 정말 희생이 많이 당했다라는 거. 제주 4.3 사건이죠. 이거와 관련된 걸 찾게 되면은 1번, 2번, 4번, 5번 전부 다 제가 안 배웠고요. 3번이 정답입니다.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라는 거.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제 그 이어서 계속 들어갈 거예요. 50 총선거부터 볼 건데 이거는 다시 PPT로 가서 쭉 정리를 한꺼번에 하고 들어올게요. 자, 그러면 이제 50 총선거를 볼 건데요. 지금 남한의 단독 선거에 반대해서 남북협상,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9번째, 결국 예정대로 50 총선거가 치러집니다. 이 50 총선거 같은 경우는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정말 잘 됩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또 잡아 드릴 건데요. 이 50 총선거는 광복 이후에 우리가 치른 최초의 보통선거입니다. 21세 이상이라면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모두 다 투표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투표의 결과 우리는 국회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최초로 선출했잖아요. 그 최초로 선출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을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뭘까요?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그러면은 많은 학생들과 또는 많은 성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생님, 싸우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국회의원을 싸우라고 뽑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때 처음으로 우리 손으로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헌법을 만들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헌법을 제정한 국회의원이라 그래서 제헌국회의원이라고 부르고요. 이들로 구성된 국회를 제헌국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대통령을 뽑아요. 그럼 그게 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 지들끼리 모여서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에는 우리가 대통령을 직접 뽑잖아요. 이거를 대통령 직선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직접 선거로 뽑잖아요. 근데 첫 대통령을 뽑을 때는 우리가 직접 뽑은 게 아니라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간접 선거로 뽑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대통령 간선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손으로 50총선거 때 뽑은 국회의원이 모여서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이때 선출됐던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죠. 그리고 이 50총선거에서는 또 디테일한 내용을 좀 보자면 보세요. 50총선거가 진행되고 있을 때 여전히 제주도에서 남한의 단독 선거에 반대한 봉기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국회의원을 3명을 뽑아야 되는데 두 군데에서는 지금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두 곳은 국회의원을 선출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됐던 이유는 뭐냐면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남북협상을 주도했던 인물들은 50총선거 때 아예 출마를 하지 않습니다.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핵심 멤버들이 전부 다 50총선거 때 국회의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지 않는 거예요. 당선되지가 않았겠죠. 그러니까 김구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긴 했지만 많은 표를 획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쪽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야지 표를 얻고 대통령이 되는 건데 그러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초대 대통령에는 이승만이 되었다라는 거. 이게 50총선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제헌국회, 헌법을 제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이 헌법을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처음으로 헌법을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기념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제헌절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를 텐데 집에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계시면은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 제헌절이 언제야?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제헌절이 언제예요? 그러면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져요. 오토매틱처럼 날짜가 바로 나와요. 7월 17일 빠밤빰빰. 이게 또 아재 판별기입니다. 저도 바로 나와요. 7월 17일. 왜? 옛날에는 제헌절이 빨간 날이었어요, 여러분들. 빨간 날은 몸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머리가 생각하기 전에. 네. 7월 17일 제헌절. 뭐냐? 헌법을 처음으로 제정하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제헌국회에서 또 헌법을 발표했겠죠. 총선거 치러지고 국회의원 선출되고 7월 17일 날, 그해 7월 17일 날 제헌헌법을 공포합니다. 그리고 8월 15일 드디어 대한민국이 수립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50총선거 포스터를 둥 줘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선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 제헌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대통령 간선제를 통해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되었다. 그 다음에 제헌헌법을 제정하였다. 이거의 결과.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또 수립되겠다. 다 찾으면 정답이겠죠. 그리고 제주도 두 곳에서는 선거가 치러지지 못했다. 이것도 정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것도 맞는 내용이잖아요. 나올 수 있는 내용 싹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에는 이 제헌국회를 가지고 또 단독으로 출제를 해요. 그 제헌국회로 가지고 단독으로 숙제하는 내용은 좀 이따 볼 거예요. 반민족특별조사위원회와 농지개혁법을 같이 묶어서 봐야 됩니다. 그럼 좀 이따 제가 잡아드릴 거고. 그러면서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10번. 10번은 뭐냐면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에요. 선생님 이건 또 뭐예요? 단독으로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최근 10회차, 최근에 12회차까지, 20회차까지. 그런데 가나의 기준점이 되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 건데, 자, 50총선거의 결과, 시간이 또 지나서 8월 15일 날 드디어 우리는
정말 오랜 기간을 거쳐서 오랜 고통을 겪으면서 안타깝게도 분단이 되긴 했지만 남아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됐어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그 남아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해서 봉기가 일어났는데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도 계속 봉기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가 이제 들어섰잖아요. 8월 15일자로. 그러면 이승만 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제주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 제주 4.3 사건을 진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진압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수와 순천에 있던, 특히 여수에 있던 군대를 동원한 거예요. 이 군대를 가지고 제주도에 투입을 해서 이걸 진압을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수와 순천에 있던 군대를 동원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 여수와 순천에 있던 군인들 안에서도 사회주의에 심취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에 또 반대를 하면서 이 군대 안에서 또 봉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남자분들에게 해당이 되겠죠. 군대를 배치를 받게 되면 대부분이 그래도 자기 지역 쪽으로 보통 배치가 돼요. 일반적으로. 정말 잘못하면은 우리 지역과 관련이 없는, 저는 고향이 대군인데 예를 들면 뭐 최전방으로 간다거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장교니까 그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교는 진짜 랜덤이에요. 뭐 내 지역을 뭐 가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원으로 갔잖아요.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왜? 내가 철원을 가게 되면 다른 군대 장교들이 철원 갈 확률이 떨어지니까. 운동진 철원 처음이었어요. 모든 장교 동기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쳐줍니다. 축하한다고. 자기들이 철원을 안 가게 됐으니까. 근데 제가 철원을 갔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 대부분의 병사들이 수도권 병사들이 많아요. 수도권 지역에 살고 있는 병사들이 한 80% 됐던 것 같아요. 정말 간혹 뭐 대구나 부산에서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좀 잘 챙겨주죠. 멀리서 오니까. 심지어는 제주도에서 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잘 챙겨줍니다.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냐면 당시에도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군대로 가게 되면 부대 배속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주도에는 아무래도 군대 수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다른 지역으로 이제 배속이 되는데 그때 많이 배치됐던 지역이 여수와 순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때 동원하려고 했던 군인들 중에 제주도 출신들이 많았던 거예요. 진압을 하러 딱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수? 내 친구인데? 초딩 때 내 짝꿍이었는데? 동철이 형! 동철이 형! 옛날 어릴 때 나랑 같이 게임만 갔던 형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제대로 진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여수 순천 군대 안에서 좌익 세력, 사회주의에 심취했던 사람들이 들고 나면서 또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승만 정부는 이것도 또 진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시 군대를 동원해서 이 여수 순천 11구 사건을 진압을 합니다. 이걸 또 진압을 하는 과정 속에서 또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 또 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또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현대사의 또 아픈 역사 중에 하나죠. 제주 4.3 사건이랑 합쳐서요. 그리고 이때 진압을 당하지 않고 피했던 좌익 세력은 지리산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지리산으로 들어갔던 군대들을 우리가 흔히 빨치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수, 순천, 11구 사건까지 한번 싹 다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냐면 지금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써드렸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6번과 10번을 주고 다음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건 7번, 8번, 9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또는 뭐 5번과 9번을 주고 다음 사이에 했을 때 6번, 7번, 8번이 되는 거고 오늘 배운 내용에서는 8번, 9번이 각각 단독으로 시험에 출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수, 순천 11구 사건은 가나의 기준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최근에는 단독으로 출제된 적은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재형국회는 또 단독으로 출제가 될 건데 이거는 제가 또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PPT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50총선거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주보통선거고요. 만 21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남자, 여자 또는 직업 상관없이 다 투표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손으로 국회의원을 뽑았어요. 그리고 최초로 뽑았기 때문에 이들이 헌법을 제정합니다. 재헌국회의원이라고 재헌국회가 결성이 됐고요. 200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데 안타깝게 2명을 뽑지를 못하죠. 왜? 제주 4.3 사건으로 제주도는 제대로 선거가 치러지지를 못합니다. 또 간접선거로 대통령 간선제로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는데 이승만이 당선이 됐고요. 이후에 남북협상 세력, 좌익 세력, 일부 중도 세력은 선거에 불참을 했고, 재헌 국회의원의 임기가 2년이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언급을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일단 나왔으니까 언급을 해드릴게요. 2년이다라는 거, 이거는 재헌 국회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될 때 정답이 잘 되긴 합니다. 잘 되긴 해요.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재헌 국회를 구성했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 정당들, 특히 무소속이 좀 많았다라는 거고, 재헌 국회에서 국호를 대한민국 삼권분립, 대통령 중심의 민주공화정을 채택을 했고, 대통령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에요. 재헌헌법입니다. 요걸 통째로 주고 다음 같은 헌법을 발표했던 국회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재헌국회죠. 임기가 2년이었다. 심하니까 그것도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답이 또 되는 거는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조금 이따가. 정부 수립, 이승만 부통령의 이시영,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합니다. 정부 수립되고 나서 그해 12월 달에 정부 수립 모습이고요. 여수 순천 11구 사건입니다. 제주 사산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와 순천에 있던 군부대를 출동 명령을 내리는데 군대 내에 사회주의에 심취했던 좌익 세력들이 반대를 하면서 통일정부 수립을 외치면서 봉기를 일으키죠. 여수 순천 일대를 점령합니다. 이승만 정부가 다른 군대를 동원해서 이걸 결국 진압을 하고요. 이때 살아남은 군대들은 지리산에 들어가서 계속 게릴라 전투를 펼칩니다. 이거의 결과 영향으로 국가보안법과 국민보도연맹이라는 게 결성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6.25 전쟁 때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국가보안법은 나중에 다음 강의 때 이승만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그 내용을 다루는 때 한번 또 언급을 할 거예요. 국가보안법은 뭐냐면 이거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국가에 반대하는 단체나 이런 걸 결성했을 때 이걸 진압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쉽게 설명하면 국가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보도연맹 조직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좌익인데 좌익에 있다가 이제 우익으로 갈아탄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만든 조직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좌익에서 우익으로 갈아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좌익으로 있는 사람들을 회유시켜서 이리로 끌어당겨오는 그런 역할을 해서 만든 게 국민보도연맹 조직인데 이게 여수순천 11구 사건으로 제정이 되고 조직이 되었다라는 거. 국민보도연맹은요. 여수순천 11구 사건이고 사진이고요.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 발표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이래요. 지금 보시면은 유엔 임시위원단을 환영하는 동시에 어떻게 그들이 원하는 우리 자주국민인데 어떤 경우는 단독 정부는 반대할 거래요. 그리고 제주도 사건의 진압차 출동하라는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죠. 그러면 지금 남한의 단독 정부 반대하는 내용이 나왔고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 나왔습니다. 다음 달에 입국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선거도 훨씬 치르기 전의 스토리죠. 이거잖아요. 이거 어디 있나요? 여기 6번 내용이죠. 6번 내용. 6번과 지금 10번 사이. 그러면 7번, 8번, 9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보시게 되면 여기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인 50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후의 일이잖아요. 또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수 순천 11구 사건은 정부 수립되기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부 수립되고 나서의 스토리입니다. 맞죠? 또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시기가 맞지 않는 거고요. 이제 반민족행위 처벌법 제정을 좀 볼 건데요. 자, 반민족행위 처벌법은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되기도 해요. 확률이 극히 떨어지긴 하지만 근데 이 반민족행위 처벌법은 재헌국회 문제가 나올 때 활용이 되는 거예요. 재헌국회는 출제가 최근 트렌드상 자주 되고 있어요.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바로 PPT로 들어갈 건데 여기만 살짝 지우고 들어갈게요. 보시게 되면요. 이제 우리는 정부가 수립이 됐어요. 이승만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정부가 이제 수립되고 나서 있었던 스토리예요.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그러면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재헌국회, 헌법을 제정했던 재헌국회, 재헌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뭘까요? 국민들이 원하는 걸 법으로 만들어서 그걸 실행으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광복되고 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원했던 게 뭘까요? 가장 원했던 건 딱 두 가지입니다. 가장 원했던 건 첫 번째, 친일파 새끼들. 일본의 식민 통치 35년 동안 제일 잘 먹고 잘 살았던 친일파 새끼들 싹 다 죽여주세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원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원했던 게 뭘까요? 저의 영원한 꿈. 서울에 동진이 이름으로 된 나의 아파트를 갖고 싶다. 불가능하다 얘기를 했었죠. 이미 일터도 포기했고요. 저에게 남은 건 로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남은 건 어떻게? 제가 정말 도수를 부릴 수 있다면 운동진, 분신술, 만명을 전국에 투입을 해서 동시에 돈을 모아서 사는 거. 그렇죠. 이때 많은 사람들의 꿈이 뭘까요? 내 땅을 갖고 싶다. 내 땅을 주시오. 농지개혁법. 자, 그러면 첫 번째. 친일파 새끼들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재헌국회에서 그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만들고 시행했던 게 바로 뭐냐면 반민족 행위처벌법입니다. 반민족은 뭘까요? 민족이 반대하는 행위를 했었던 친일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반민족 행위처벌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친일파를 잡아들이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꾸립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반민족, 친일파, 민족에 반대했던 이들을 잡기 위한 반민족 행위를 했던 애들을 잡기 위한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요. 조사위원회입니다. 우리 권준이처럼 이것도 좀 줄임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반민특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줄여서. 반민특위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친일파를 잡아들여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뭐 투표권도 주지 말고요. 그 다음에 재산도 몰수하고요. 이런 걸 막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핵심은 이거죠. 실패했다라는 거. 왜 실패할까요? 일단 이승만 정부가요. 소극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승만이요. 독립활동을 미국에서 주로 하다가 국내로 들어왔어요. 광복 이후에.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국내로 들어올 때 자기의 지지 기반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국내의 지지 기반이 탄탄했던 애들이 이승만을 지원해주겠다고 하자 이승만이 그들을 끌어안는데 그들이 대부분이 또는 그들의 많은 인원들이 친일 가담 경력이 있었던 거예요. 국내에서 지지 기반이 있고 돈이 많으려면 사실 친일을 하지 않고서는 정말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입장에서는 반민특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얘들이 어떻게 친일파를 싹 다 잡아들였는데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얘들이 다 끌려가면 자기의 지지 기반이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승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친하는 국민 여러분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친일파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반공!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 잡아들인 애들 중에 공산주의를 때려잡는 반공 애국투사들이 많습니다. 그들까지 잡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일단 친일파 청산보다 더 급한 건 반공입니다. 라면서 소극적인 자세로 나갑니다. 여기서 또 친일파가 얼마나 또 정말 영악한지를 또 알 수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친일파는 광복되고 나서 나 죽을 수도 있겠다. 날 지켜줄 누군가 필요해. 그러면서 뭐로 바뀌었어요? I love America. 친미파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그대로 그들의 직책을 유지시켜주고 그들의 권한을 계속 가질 수 있게끔 허용을 해줬죠. 그런데 또 친일파가 또 어떤 생각을 하냐. 이제 친미파죠. 이 친미파, 과거의 친일파. 또 상황을 봤더니 미국이 영원히 한반도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정부가 수립되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를 지켜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 누군가가 누구였냐면 이승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에게 다 들러붙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이승만은 이승만인 거고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그 친일파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뭔가 간판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반공이었던 거예요. 반공. 공산주의에 반대한다. 그래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과에 따라서 좌우익 대립이 격화할 때 이들은 민족주의 편에 서서 계속 반탁을 외쳐요. 공산주의 꺼져라 반공. 그러면서 반공 애국투사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이 이들을 어느 정도 보호를 해주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친일파 청산이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경찰들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는데 이때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국회 또 프락치 사건이라고 생겨요. 이게 뭐냐면 반민특위 멤버들 중에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아먹은 프락치 스파이가 있다. 그 이유를 빌미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찰들이 이들의 사무소를 들이닥쳐서 다 엎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친일파 청산이 흐지부지 돼버리는 거예요.
활동 기간이나 처벌이 축소되고요. 실제로 단 한 명도 사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친일파 청산이 꼬여버린 거죠. 그래서 그 꼬여버린 게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친일파 청산에 관한 반민족 행위 처벌법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정말 간혹 가다 이게 단독으로 출제가 돼요. 출제됐을 때 반민족 행위 처벌법, 여기 좀 이따 제가 사료를 줄 거예요. 그 사료를 보게 되면 반민족을 한 사람에게는 투표권을 안 주고 뭐 재산을 몰수하고 이런 내용이 막 다 들어가요. 다음 같은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럼 정답이 뭐가 될까요? 정답될 수 있는 거. 제일 정답이 잘 되는 게 이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재헌국회에서 제정하였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럼 또 반대로 재헌국회, 재헌국회의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때 정답이 제일 잘 되는 게 뭘까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기는 2년이었다. 자, 이제 나왔으니까 임기 얘기를 해볼게요. 기억나세요?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었어요. 초대통령은. 그리고 국회의원의 임기가 2년이에요. 그리고 2대 국회의원부터 임기가 4년이에요. 선생님, 왜 이럴까요? 응? 그리고 임기가 2년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1대 국회의원을 만약에 임기를 우리가 일반적인 4년을 둬버리면 대통령과 기간이 똑같아지잖아요. 그럼 보세요. 1대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국회의원 선거도 같이 하는 거고 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또 그 말인즉 2대 대통령 선거를 또 같이 한다는 말이죠. 뭐냐면은 각 시기마다 사실은 흐름에 따라서 인기 있는 당이 있고 또 내려가는 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동진이당이 이번에 선거 때는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해버리면 당연히 둘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당이 독점을 해버리잖아요. 이게 견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제일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번에 뭐 정당이 어느 정당 A당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다음 총선, 다음 대선 때 두고 보자. 그러면서 다른 당을 찍잖아요. 근데 이 당이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두고 보자. 또 다른 당을 찍죠. 이게 견제가 가능해야 되는데 만약에 연도가 똑같아버리면 임기가 똑같아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대 국회의원은 임기가 4년이고 1대 대통령은 임기가 4년이고 1대 국회의원은 임기가 2년인 거예요. 대통령은 4년, 2년 이렇게 엇박으로 맞췄다라는 거. 그 얘기고요. 다시 돌아가서 반민족행위 처벌 단도로 문제 나올 때 재헌국회에서 제정하였다.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국회 프락치 사건, 일부 경찰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기도 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PPT로 가볼게요. 반민족행위 처벌법인데 친일파 청산 요구, 그리고 내려가서 미군정은 제대로 청산을 안 했죠. 이것도 배경이 되는 거고 반민족행위 처벌법 줄여서 반민법, 재헌헌법에서 이들을 소급처벌 근거를 마련했고요. 이들의 재산 몰수하고 뭐 투표권 제한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요. 줄여서 반민특위. 그렇지만 청산 실패,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국회 프락치, 이들 안에 북한의 돈을 받아먹은 스파이 프락치가 있다. 이걸 빌미로 일부 경찰들이 사무소를 습격하기도 하고요. 간첩 혐의를 씌워서 체포를 하고 결국에는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 1년 만에 해치를 당합니다. 이게 사료가 통째로 들어가겠죠. 보시면 보세요. 독립운동가나 그다음에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일본으로 자기를 받은 자, 뭐 이것처럼 또 재산을 몰수한다. 이런 내용 다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제대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반민특위 습격에 관한 자료고요. 이제 재헌국회의 두 번째 활동을 볼 거예요. 농지개혁법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광복이후에 원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친일파 이 새끼들 싹 다 죽여주세요. 했죠. 그다음 두 번째, 내 땅을 갖고 싶다. 그걸 위해서 또 재헌국회에서 만든 법이 농지개혁법입니다. 자, 여기는 공간이 좀 없으니까 판서로 잡고 들어올게요. 자, 이제 그러면 재헌국회에서 만든 농지개혁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험에 농지개혁법이 또 단독으로 출제가 안 된 지는 정말 오래됐습니다. 근데 단독으로 만약에 농지개혁법에 대한 자료를 주고 다음 관련된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을 했을 때 정답이 제일 잘 되는 건 똑같아요. 반민족 행위 처벌법과 마찬가지로 누가 제정하였다? 재헌국회에서 제정하였다. 재헌국회의원들이 제정하였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고 또 재헌국회, 재헌국회의원이 단독으로 출제가 될 때 다음 국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정답으로 잘 되는 게 반민족 행위 처벌법, 농지개혁법을 제정했다라는 거다라는 거. 이걸 또 기억하시고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농지개혁법 이전에 하나 뭘 얘기를 할 게냐면 나중에 또 한번 언급을 할 거예요. 다음 강의 때.
우리 정부 수립되기 전에 미군정 시기잖아요. 이 미군정 시기 때 일본이 한반도에 뿌려놓은 재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일본이 만든 백화점, 그 다음에 일본 땅, 일본인 소유의 땅, 이런 것들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그대로 놔두고 자기 나라로 갔을 거 아니에요. 일본의 재산들. 그럼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 정부가 수립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미군정에서는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신항공사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총선거가 치르기 바로 직전에 이걸 해체시키고 정부가 수립되면서 여기 신항공사에서 가지고 있던 일본의 재산을 싹 다 이승만 정부에게 토스 넘깁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정부는 이거를 또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또 재헌국회를 통해서 또 뭐를 만드냐면 귀속재산 처리법이라는 걸 또 만들어요. 요런 얘기를 왜 하냐면 나중에 이승만 정부 때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재헌국회가 또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걸 또 제정했다라는 게 또 정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맞는 말이 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신항공사. 이게 심화에서는 오답선지로 정말 활용이 많이 돼요. 뭐냐면 정부 수립되기 전에 미군정 시기 때 만들어진 거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이제 농지개혁법 볼게요. 재헌국회 제정했던 농지개혁법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거예요. 땅을 개혁해서 땅이 없는 농민들에게 땅을 주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땅을 몰수해서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유상으로. 유상으로 땅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땅을 몰수를 해서 땅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분배를 하자라는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농지개혁법의 핵심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이 경자유전의 원칙은 뭐냐면 있을 이유, 받점,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누가? 땅은 당연히 실제로 경작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맞춰서 진행이 된 거예요. 농지개혁법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땅을 농민들에게 주는 거냐 한번 가볼게요. 국가가요. 땅을 많이 가진 지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주로부터 땅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공짜가 아닙니다. 땅을 받았으니까 몰수를 했으니까 그 땅값에 해당되는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정부가 돈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돈으로 준다라는 증권 조각을 줘요. 인증서 나중에 준다라는 그걸 뭐라고 이러냐면 땅지, 땅 가격에 해당되는 지가증권이라는 걸 줍니다. 땅을 받은 대신에. 자, 그러면 이제 농민들에게 땅이 없는 동진이 같은 농민들에게 땅을 줘야 되는데, 자, 땅을 줬어요. 그런데 농민들로부터 이 땅값에 해당되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농민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있었으면 예전에 돈 주고 땅을 샀겠죠. 제가 돈이 있으면 예전에 이미 서울에 아파트를 샀겠죠.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땅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에 100을 생산했어요. 100을 생산했으면 그 중에 30%를 국가에 내는 거예요. 이거를 몇 년 동안? 이거를 무려 5년 동안. 그러면 도합 총 150%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농지개혁법입니다. 그리고 이 농지개혁법은 3정보 이상의 땅에 적용이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정보가 오늘날로 치면은 대략적으로 한 9,000평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동신이가 10,000평을 가지고 있으면은 9,000평은 가지고 있고 뒤에 남은 1,000평. 이거는 3정보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1,000평은 이 농지개혁법에 따라서 국가에 넘기고 이 넘어가는 땅이 농민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농지개혁법입니다. 반대로 북한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니까 몰수, 무상분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초반 인기를 엄청 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핏 보기에는 선생님 사회주의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땅을 강제로 뺏어서 땅을 그냥 준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영원히 내 땅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땅을 주는데요? 사회주의 국가는 모든 땅은 다 국가 거잖아요. 국가 거. 그러면 땅을 받은데 그 땅은 내 땅이 아니고 국가 땅이잖아요. 영원히 내 땅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맹점이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럼 돌아가서
이 농지개혁법의 결과가 또 중요해요. 단독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면. 이거의 결과, 핵심이 뭐예요? 이거 땅을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땅이 없는 농민들에게 땅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의 결과, 이거 실현이 되긴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내 땅을 가지고 직접 경작을 하는 내 스스로 땅을 경작을 하는 자작농의 수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이게 농지개혁법 문제가 나올 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지주들 중에 또 정부와 친한 애들은 이걸 사전에 정보를 입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정보 이상의 땅을 이렇게 뺏겨버리는 거니까 지가증권, 이것도 당장 현금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주식 쪼가리 같은 쪼가리를 주는 거예요. 이거 주고 나중에 처리를 해라. 근데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실제로 6.25 전쟁이 터지잖아요. 금방. 좀 이따 보겠지만. 그래서 센스가 있는 지주들은 이거 들어가기 전에 미리 땅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땅을 받았어요. 땅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농지개혁법을 좀 하다가 6.25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발표가 1950년 3월인데 석 달 뒤에 6.25 전쟁이 터집니다. 전쟁이 터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돈의 가치가 똥값이에요. 현물이 짱입니다. 근데 지금 현물을 내라고 하니까 이거 전쟁 중이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또 부담이 되니까 받은 땅을 다시 지주에게 파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또 폐단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지가증권을 받은 지주도 문제예요. 이게 전쟁이 터지고 하니까 이게 사실 가치를 제대로 못하겠죠. 그러면서 자신의 현금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그때면 정상적이라면 팔고 돈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를 못하면서 이들이 뭐 산업 자본가로 나아가거나 이런 거에 큰 문제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싹 다 할 수 있는 건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농지개혁법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재헌국회 단독 문제를 넣을 때 재헌국회 활동으로 정답이 되기도 하는 거고, 또 농지개혁법이 단독으로 시험에로 나오게 되면 정답이 제일 잘 되는 게 재헌국회에서 제정하였다 정답, 또 자작농의 수가 증가하였다 찾으면 정답, 기타 등등으로 경자유전의 원칙, 유상몰수, 유상분배가 원칙이었다. 그리고 뭐 지주에게 지가증권을 발급하였다. 3정부 이상의 땅이 적용되었다. 이런 것들이 정답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다시 PPT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농지개혁법입니다. 재헌국회에서 제정했던 농지개혁법. 국민의 개혁 요구가 가장 큰 배경이었고, 공포를 하고 실제로 개정 시행되는 거는 50년 3월. 그렇지만 석 달 뒤에 6.25 전쟁으로 중단되었다가 전쟁 끝난 후에 개혁법이 완료가 돼요. 근데 이제 원칙이 중요하죠.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유상매입, 유상분배고요. 정부가 주도하는 한 가구당 옹지 소유 면적이 3정보입니다. 3정보 이상이 되면 그 이상 넘어가는 거는 무조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주에게는 지가증권, 그리고 5년간 그의 쌀값으로 현금 보상, 그리고 토지를 분배받은 농민은 1년 평균 생산량의 1.5배를 5년에 걸쳐. 이게 아까 그거예요. 30%씩 곱하기 5년, 150% 되는 거. 이게 쉽게 설명한 도표인데 아까 제가 그려드렸던 거죠. 지가증권을 받고 땅을 넘기고, 또 땅을 받고 매년 소출, 생산하는 거의 30%를 5년 동안, 150%. 결과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자작농의 수가 증가하였다. 한 개. 미리 사전에 이거 적용되기 전에 처분한 지주가 있었고, 또 분배배는 토지 가격 자체가 좀 높은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농지를 다시 팔고, 받은 걸 다시 팔고 다시 소작농이 되는 경우도 많았고, 지가증권이 실제로 현금화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지면서 또 이게 또 제대로 처리가 안 되기도 하고요. 문제는 또 친일파의 토지는 또 몰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또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또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 농지개혁법의 내용이에요. 이 사료를 통째로 주고 정부가 매수한다. 땅을. 요걸 주고 다음 제도와 또는 다음 법과 관련된 내용을 오는 것을 때 정답 제일 잘 되는 게 재헌국회에서 제정하였다. 그 다음 자작농의 수가 증가하였다. 이게 지가증권이고요. 자작지 면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잖아요. 농지개혁법이 어떻게든 일단 원했던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거. 자작농의 수를 증가시켰다라는 거.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근 국회에 대한 설명인데 보세요.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된 총선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최초 선거 50총선거를 통해서 구성된 이 국회, 재헌국회, 재헌국회의원 이들의 임기는 2년. 왜? 대통령 임기가 4년인데 엇박을 맞추기 위해서, 견제를 위해서. 반민족행위 처벌법 제정했고 의원들이 간선제로 대통령 이승만. 일부 지역에 국회의원 선출되지 못했죠. 왜? 제주 4.3 사건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2명이 선출되지 못했고, 일제가 남긴 재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속재산 처리법 또는 농지개혁법이 들어가도 정답이 됐겠죠. 민의원, 참의원의 양원제, 이거는 아직 안 배웠습니다. 재헌헌법으로 출범한 삐리리 공화국, 제1공화국이죠. 농지개혁법 제정과정 나왔습니다. 정전협정, 이거 6.25 전쟁이고.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 반민족 행위 처벌법.
약간 있잖아요. 제형국 문제 나올 때 정답 잘 된다고. 나머지는 아직 안 배웠고요. 자, 이제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최근 트렌드상 출제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한 3번, 4번 치면 한 문제는 꼭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쉽게 출제가 됩니다. 어렵게 출제가 되진 않아요. 물론 간혹 가다가 정말 더럽고 치사하게 출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풀 수 있게끔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6.25 전쟁은 시간 순서 흐름이 또 중요해요. 흐름에 맞춰서 또 사건을 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 제가 잡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판서로 잡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6.25 전쟁을 시작을 할 건데요. 일단 6.25 전쟁 이야기니까 제가 또 국군이 되어야 되겠죠. 네. 제가 또 군생활 철원에서 장교생활을 할 때 실제로 착용했던 아마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군복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본능 줄 자꾸 냄새를 맡게 돼요. 이거 막 철원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아. 어지러워. 네. 빠밤빰빰빰빰 빠밤. 네. 자, 그러면 이제 6.25 전쟁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배경부터 해서 차례대로 잡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1948년도에 이승만 정부가 수립이 됐어요. 그리고 6.25 전쟁이 터졌던 건 언제냐면 딱 외우기 좋게끔 딱 1950년입니다. 1950년에 정말 비극적인 전쟁, 6.25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잡아드렸냐면 6.25 전쟁은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올 때 가나 4.1 사건 얘기를 했을 때 통일정부 수립되는 그 과정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오답이 되겠죠. 왜? 통일정부 수립되는 과정 속에서 6.25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터진 게 6.25 전쟁이잖아요. 요거 일단 시간 순서 흐름을 좀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6.25 전쟁의 일단 배경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배경에는 정말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심화를 위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딱 하나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일단 6.25 전쟁의 배경입니다. 애치슨 선언이에요. 애치슨 선언이 뭐냐면 애치슨이 미국의 국무장관입니다. 한마디로 국방부 장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애치슨이라는 아저씨가 뭐를 발표하냐면 이렇게 있으면요. 일본이 이렇게 있고 라인을 끊어요. 애치슨 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미국은 오늘부로 이 애치슨 선언, 라인, 애치슨 라인을 끊는데 이 라인 안쪽에서 만약에 어떤 일이 생기면 미국이 개입을 하지만 이 라인 밖에서 만약에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러자 저기 북쪽에서 김일성 아저씨 심장이 바운스 뛰기 시작을 합니다. 왜 뛸까요? 이것 봐라.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한 거네. 그러니까 이 라인을 꺼서 여기 한반도를 제외시킨 거네. 그러면서 김일성이 또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배경이 된 겁니다. 이게 애치슨 선언이에요. 그리고 이거 외에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김일성 아저씨 심장을 뛰게 만드는 일이 계속 생겨요. 일단 먼저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는 계속 강화, 이념 대립은 계속 강화되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기 옆 동네 중국에서 마오쩌 둥둥둥둥 아저씨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중화인민공화국 공산화가 됩니다. 오늘날의 그 중국, 그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948년도에 정부가 수립됐다면 중국은 우리보다 1년 늦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중국 본토를 장악하면서 전쟁 터지기 1년 전 1949년도에 공산국가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 마오쩌둥을 김일성 아치가 또 찾아가요. 김일성 아치가 뭐라고 할까요? 마오쩌둥둥 도와줘요 둥둥 전쟁 때 도와줘요 둥둥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을 약속받습니다. 그러면 이 타이밍에서 또 마오쩌둥 키트를 또 꺼내줘야 돼요. 빠밤 이건 좀 이따 꺼낼게요. 일단 계속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좀 이따 꺼낼 일이 또 생깁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조선의용군. 너무 오랜만에 이름을 듣죠.
김원봉 선생님이 만들었던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의 80% 70%가 북으로 올라가면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마오쩌둥이 있는 예난에 도착하면서 마오쩌둥을 따르는 사회주의자들 중에 조선인들이 있네. 그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든 두봉두봉 김두봉이 주도해서 만든 조선독립동맹. 그 조선독립동맹 예하의 군대가 의용대 대군.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됐죠. 그리고 이 조선의용군이 중국의 팔로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펼치면서 일본군과 미친 듯이 싸웁니다. 전쟁 귀신이에요. 이들이 북한으로 다 합류를 한 거예요. 최정예 군대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또 김일성이 심장이 바운스 뛰기 시작을 하고 남침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배경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심화에서 최근에 장난질을 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미상호 방위 원조 협정이에요. 이게 뭐냐면 조금 이따가 볼 건데 한미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게 있고요. 원조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협정 같은 경우는 조약은 이거는 국가 대 국가로 이걸 진짜 해야 돼요 라는 거라면 협정 같은 경우는 하면 좋고 뭐 안 하면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간에 지켜준대. 누가 누굴 지켜?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켜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원조하고 협정한다라는 거는 전쟁 터지기 전이에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때는 조약으로서 우리를 완전히 지켜준다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한미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한 10회차 이전에 사료에 이걸 준 거예요. 원조 협정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문제를 푸시는 분들이 이거 한미상호 방위 조약으로 착각을 해버린 거야. 전쟁 끝나고 체결됐던. 그래서 문제를 완전히 다 틀려버리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나온 적이기 때문에 한미상호 방위 원조 협정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전쟁 터지기 전에 직전의 상황이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김일성 아치가요. 소련의 스탈린을 찾아갑니다. 탈린 도와줘요 탈린 나 전쟁 일으킬 건데 이거 봐요 지금 우리 이렇게 준비가 다 됐고요 중국의 지원도 약속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미국도 이거 한반도 손 놨어요 도와줘요 전쟁 승인해줘요 오케이 콜 소련이 전쟁을 승인하고 또 소련이 전쟁을 지원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소련이요 뭘 지원해 주냐면 소련이요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탱크를 242대를 지원해요. 근데 당시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나라의 남한 쪽에 있었던 탱크는 빵대입니다. 빵대.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시작과 동시에 엄청나게 밀렸던 거예요. 저는 이 탱크의 무서움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장착을 해줘야죠. 제가 뭐 군무심이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절대. 네, 군무심이 있고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저는 군대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왜? 남자들은 알 거예요. 저 브랜드입니다. 오뚜기 8사단이에요. 흔히 말하는 브랜드 부대를 갔다 왔다. 그러면 군무심을 부려도 함부로 태클 걸지 못합니다. 힘든 거 서로 알거든요. 네, 제가 장교를 했다고 얘기했었는데 정확하게는 포병장교였어요. 포병장교. 한마디로 대포를 뻥뻥뻥뻥 쏘는 부대의 장교입니다. 이런 대포를 쏘는 부대. 그래서 제가 이제 포병장교니까 예를 들면 마지막에는 전포대장을 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뭐 전뽀로로 대장. 저기로 가서 대포를 쏴라 빵빵빵빵빵빵 뭐 이런 걸 하는 건데 뭐 제가 군생활을 할 때 북한의 도발이 좀 심했어요. 이거는 뭐 시대마다 좀 다르긴 하잖아요. 근데 제 군생활 할 때 북한의 도발이 심하면서 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짜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진짜 최악의 상황까지 막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출근을 해서 퇴근을 못하고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막 전쟁 준비하고 막 있었던 거예요.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포 쏘랑 우리 쏴야 되는 거니까.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높은 이제 사령부 쪽에서 전쟁이 만약에 나면은 이거를 누가 몰까요? 이 탱크를. 제가 몰지는 않습니다. 저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절로 가라, 요리 가라, 요리 가세요 하는 거고 실제로 모는 운전병이 있는데 전쟁이 터지게 되면 그 탱크를 모는 운전병이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또 몰아야 되는데 나중에 진짜 몰 사람이 없으면 간부 장교도 이걸 몰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교들에게 이거를 몰 수 있는 자격증을 따라는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지침 위에서.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 운전면허증도 없을 때입니다. 저는 운전면허증보다 더 빨리 딴 게 탱크 면허증이에요. 그때 저는 탱크의 무서움을 알았어요. 이게 탱크가 크니까요. 이게 덩치가 크니까 이게 백미러를 보든 뭐든 잘 안 보입니다. 그냥 감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때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연병장이라 얘기를 하죠. 운동장. 운동장에서 우리 자동차 시험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뭐 발을 세워놓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 거. 제가 몰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죠. 지그재그로 가는 거 다 부시고 갑니다. 근데 탱크는 멀쩡해요. 그 다음에 뭐 후방 주차, 뭐 이런 거 주차도 합니다. 주차를 하는데 어떡할까요? 제가 주차를 하다가 실수로 뒤에 있는 담벼락을 크게 박았어요. 담벼락 다 부셨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오래된 나무를 박았어요. 대박이에요. 탱크는 멀쩡합니다. 나무가 쓰러질 뿐이에요. 그러자 위에서 그걸 이제 평가하는 감독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은중이 쟤 그만두게 하라고. 쟤 저러다가 부대 다 박살나겠다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탱크의 무서움이에요. 실제로 이게 탱크로 훈련을 하게 되면은 도로 통제를 다 합니다. 왜? 혹시나 이게 저 때는 없었는데 예전에 몇 년 전에 실제로 도로 통제를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갔다가 자동차랑 탱크가 박은 적이 있어요. 자동차가 지포가 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탱크인데 이게 북한은 249대, 우리는 한 대도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우리가 초반에 엄청나게 밀리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배경 속에 드디어 6.25 전쟁은 6월 25일, 딱 1950년 북한의 새벽에 기습적인 공격으로 시작이 됩니다. 전쟁은 남쪽을 북한이 침략했다 그래서 남침으로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하죠. 6.25 전쟁이 발발하는 거예요. 이런 탱크, 아까 얘기했잖아요. 북한은 249대, 우리는 빵대입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3일 만에 소리가 오래 가네요. 3일 만에 서울을 함락당합니다. 그리고 한 달여 만에 저의 고향이었던 대구, 부산, 그리고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북한에게 넘어가죠. 낙동강 방어선 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낙동강 방어선 라인을 구축하면서 대구, 부산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을 다 뺏깁니다. 그래서 임시 수도가 부산이었던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자 우리를 도와주는 유엔군이 등장을 합니다. 일단 전쟁이 터지자마자 전쟁과 동시에 바로 미국은 이 문제를 유엔에 넘기죠. 유엔에 상정을 합니다. 그리고 유엔에서는 바로 도와주기로 결정을 해요. 전쟁이 터짐과 동시에 그 다음 날에 바로 미국은 일본에 주둔하는 군대를 투입시킵니다. 바로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의 유엔군이 참전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총 합치면 총 63개국이 우리를 지원합니다. 자,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시험 문제 정답이 되고 그런 건 아닌데 이 전쟁의 성격이에요, 여러분들. 이 전쟁은 이전의 전쟁과는 완전히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이전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영토 전쟁이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쳐들어가는 거잖아요. 당장 우리가 광복 직후에도 보시면 점령군이었잖아요. 일본의 땅을 점령하기 위해, 영토를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 전쟁은 뭐예요? 이거는 지금 이전과는 완전 성격이 다르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런 나라들이 뭐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념을 위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건 지금 이념 전쟁인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우월하냐 사회주의가 우월하냐 놓고 싸우는 이념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얼마나 가치가 이 땅 계산이 필요했는 게 아니라 이념?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16개국의 유엔군이 들어오고요. 63개국이 지원을 하면서 서서히 전세를 뒤집기 시작을 하는데 이 낙동강 방어선 라인을 구축했을 때 벌어졌던 대표적인 전투가 저의 고향이었던 대구 근교인 다부동 전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투나 다부동 전투나 아니면 3일 만에 서울 한 달여 만에 낙동강 방어선 이게 전부 다 전쟁 초창기 때 모습이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전쟁 발발이죠. 전쟁 발발. 남침입고루 전쟁 발발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세를 뒤집게 돼요. 그 전세를 뒤집는 게 바로 그 유명한 뭡니까? 인천 상륙작전이죠. 메가더 장군이 주도했던 불가능할 거라고 여겨졌던 인천 상륙작전을 펼치면서 우리는 전세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어떤 작전이에요? 지금 낙동강 라인을 제외하고 싹 다 넘어갔습니다. 이걸 뒤집기 위해서 던진 승부수, 이렇게 배를 타고 인천을 끊어서 이렇게 양동작전으로 박살낸 후에 치고 올라가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예전에 당나라가 했던 게 있었죠. 매기 신라가 당나라를 매겼던 매기 전투. 매소성에서 막히니까 기벌포로 내려가서 여기 뚫어서 양동작전을 하려고 했지만 기벌포에서도 패하면서 결국 실패로 끝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메가더는 성공을 거둡니다. 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거두면서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공격하면서 이제 여기를 혼란에 빠뜨리고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북진을 펼칩니다. 북으로 가서 압록강까지 가는 거예요. 압록강에 이제 깃발을 꽂으면 우리는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깃발을 꽂으려는 순간 김일성이 어떻게 할까요? 도와줘요 둥둥, 도와줘요 둥둥, 도와줘요 둥둥, 도와줘요 둥둥. 중국 공산군에게 헬프미를 요청하죠. 정확하게는 마오쩌둥둥, 마오쩌둥둥. 마오쩌둥에게 헬프미를 요청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오쩌둥 키트를 꺼낼 때가 왔어요. 자, 이게 바로 마오쩌둥 키트인데요.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마오쩌둥 키트입니다. 마오쩌둥 위인전기, 어린이 위인전기, 마오쩌둥 오록. 그 다음에 중국의 공산군의 모자입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거 중국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제가 고등인강 사이트에서 동아시아사랑 세계사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때 이제 활용하는 아이템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마오쩌둥 포스터도 있어요.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이렇게 봐야 되네요. 그리고 네. 이 마오쩌둥에게 헬프미를 요청하자 마오쩌둥이 군대를 동원하기로 결정을 해요. 결정했던 이유는 또 계산기를 두드리겠죠. 숭망치란.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실이다. 지금 중국이요. 공산화가 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만약에 한반도를 미군이 장악을 하게 되면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가 전체가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건 막아야 되겠다라면서 군대 동원을 결정하죠. 그러면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자 북진을 펼쳤지만 압록강을 가서 통일을 하려는 순간 문제의 중국군 또는 이거를 중국 공산군이라 그래서 중공군이 참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중국 공산군이 되어야 되죠. 이들은 전술이고 전략이고 뭐 특별히 없어요. 이들의 전술 전략은 뭘까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인의 전술이에요. 북을 치면 야! 달려가는 게 이들의 전술 전략입니다. 그러면 이 인의 전술이 얼마나 무섭냐면 자, 여러분들 그럴 리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초등학교 1학년이랑 시비가 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장한 성인인데 그럼 어떤 일이 보실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 초등학교 1학년이 언니, 오빠, 형 가진 거 있으면 좀 내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야, 이리 와봐. 초딩 주제에 우리 야, 좋은 말 때 그냥 가. 봐줄게 내가. 그러자 초딩이 너 기다려봐. 그러더니 갑자기 박수를 쳤어요. 그러자 골목에 숨어있던 초딩 99명이 등장을 했습니다. 초딩 100명이 등장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 초딩 100명이랑 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이 이길 것 같아요? 자, 한 명이 한 대씩 때려서 쓰러뜨려도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100대는 때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초딩 50명이 여러분들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어떻게 손, 다리 다 잡고 물어뜯고 꽂으면 어떻게 될까요? 웁니다. 바로 무릎 꿇어야 돼요. 달라는 거 다 줘야 됩니다. 그게 인의 전술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 공산군은 인의 전술로 우리 국군과 유엔군을 엄청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는 다시 철수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철수작전이 바로 흥남철수예요. 흥남에서 배를 타고 바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서울을 또 뺏기죠. 이런 퇴각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일사후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일사후퇴 과정 속에서 이런 중국군의 참전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슬픈 스토리가 또 벌어져요. 어떤 스토리가 벌어지냐면 일단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는 게 벌어져요.
6.25 전쟁 도중에요. 이건 뭐냐면 국민방위군이 뭐냐면 중국군이 참전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군대 사출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딱 정해놓고 남자들을 건장한 장정들을 데려다가 이제 군인으로 쓰는 건데 이 군인들을 데려다가 써야 되는데 잘 써야 되는데 문제는 간부들이 쓰레기 짓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병사들의 주적은 장교 간부라고. 저는 병사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저는 오히려 간부들이 저를 싫어했고 병사들이 저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나만의 생각인가? 그럼 병사들 저를 싫어했으면 다 싫어하네요. 네, 그래서 일단 전역을 했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터졌잖아요, 여러분들. 전쟁이 터지면은 돈의 가치가 똥값이에요, 여러분들. 돈의 가치가 없습니다. 왜? 전쟁 나는 돈의 가치가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현물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먹는 거잖아요. 물자가 막 들어갈 거 아니에요. 군대부터 우선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높은 간부들이 시장에 몰래 갖다 팔아버린 거예요. 돈 엄청 많이 벌 거예요. 군수 물자를 빼돌린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때 차출됐던 군인들이 굶어 죽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이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게 밝혀지자 이승만 정부의 지지도가 엄청 떨어지게 되죠. 또 정말 슬픈 우리나라의 또 현대사 사건이 있어요. 제주 4.3 사건, 여수 11구 순천 사건처럼 어떤 게 있냐면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라고 있어요. 이건 또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여수 순천 11구 사건의 결과 영향으로 국가보안법이 제정됐고 국민보도연맹이라는 게 조직됐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좌익, 사회주의에 심취했다가 민족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로 갈아탄 사람들을 모아다가 만든 조직이에요. 그리고 만든 이 조직이 또 사회주의 있는 애들을 또 정향시켜서 이쪽으로 끌고 오라고 해서 만든 조직인데 6.25 전쟁이 터지니까 어쨌든 얘들 예전에 전부 다 사회주의자에 심취했던 애들이잖아. 얘들 스파이 프락찰 수 있다라면서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 국민보도연맹에 소속된 사람들 죽이는 것 플러스 또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일반 민간인들도 엄청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도 현대사에서 또 씻을 수 없는 정말 아픈 상처예요.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또 6.25 전쟁 도중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국민방위군 사건, 국민보도연맹을 제시문에 던져놔요. 다음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에 전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6.25 전쟁인 걸 알고 또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중국의 참전으로 결국에는 일사후퇴를 했어요. 흥남철수도 그렇고요. 철수작전을 펼쳤습니다. 서울을 함락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정비를 해서 치고 올라가요. 다시 정비를 해서 치고 올라가서 서울을 다시 재탈환해요. 일사후퇴로 서울을 뺏겼다가 다시 탈환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38도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싸우면서 전쟁이 한쪽으로 기울지가 않아요. 이거를 뭐라고 이러냐면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한쪽 더 이상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쟁에 참전했던 나라들이 전부 다 전쟁을 좀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거 완전 봤더니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겁니다. 한쪽으로 완전히 태각했다가 한쪽으로 또 치고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이제 중간에서 딱 멈춰져 있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라니까요. 소련이 먼저 제안을 해요. 야, 우리 이제 휴전을 하자. 이거를 연합군에서 받아들이면서 휴전협정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자 이승만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휴전협정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 왜? 이승만 정부의 입장은 이거예요. 이미 끝장 봤다. 뭐냐? 이미 어차피 엉망진창이다. 한번 쭉 밀렸다가 한번 쭉 갔다가 다시 중간에서 왔다 갔다. 이미 한반도 전체가 엉망진창이 됐다. 이렇게 된 거 끝장을 보자. 한반도 대한민국이 아예 사회주의 국가가 되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든 끝장을 보자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때 엄청난 무리수이자 승부수를 던져요. 거제도에 있던 휴전협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거제도에 있던 방공포로를 석방시켜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선생님?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라는 포로예요. 이게 정말 왜 큰 사건이냐면 사실 휴전협정을 체결할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38도선을 어디에 끊냐, 그 위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가장 큰 문제가 포로 문제예요. 포로 문제.
이거는 지금 이념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념 전쟁에서는 이 포로 처리 문제가 정말 중요한 건데 방공 포로를 풀었다. 이게 또 왜 또 엄청 큰 사건이냐? 다시 들어가서 보세요.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포로는 뭐냐면은 처음에는 사회주의자, 북한의 편에 서서 싸웠어요. 근데 포로가 되고 나서 봤더니 사회주의 난 아닌 것 같아요 라면서 자유민주주의로 갈아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만 석방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럼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사회주의보다 자유민주주의가 더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전쟁은 지금의 우리 생각으로 머리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념 전쟁이에요. 어느 이념이 더 우월하냐. 이게 일어나자마자 사회주의 국가에서 엄청나게 반발을 하겠죠. 특히 소련과 중국이. 그러면서 이 휴전협정 자체가 아예 어그러지고 깨질 뻔합니다. 그러자 미국이 승만 전쟁 그만하자. 야, 할 만큼 했다. 야, 이거 끝내면은 우리가 니들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병적 지원해줄게. 그리고 우리가 니들 지켜줄게. 라고 달래줘요. 그러면서 3년 가까이 이어졌던 이 6.25 전쟁은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 휴전협정의 결과 오늘날처럼 산발조선의 위치가 거기에 위치를 하게 되는 거고 양쪽 국가로 2km부터 2km 비무장지대가 설정이 되고요. 포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요. 포로 같은 경우는 북한 같은 경우는 뭘 주장했었냐면 포로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주장했던 거는 원래 잡히면은 이 사람이 반공포로 공산주의를 포기했든 아니면 자유민주로 갈아탔든 뭐든 다 필요 없고 원래 자기네 나라로 보내야 된다. 이들의 주장. 자유민주주의 국가였던 미국이나 우리 쪽의 주장은 이거예요. 아니 포로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얘가 예전에 북한의 사회주의 소속에 심취돼서 북한 군인으로 싸웠든 뭐든 지금 아니라면 지금 아닌 쪽으로 와야지. 이걸 주장합니다. 이게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처음에. 근데 이걸 결국 최종의 마지막에 휴전협정 체결할 때 어떻게 합의를 보냐면은 각자 일단 원래대로 가는데 원래 있던 대로 가기를 싫어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중립국 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거로 이런 식으로 절충을 해서 결국 휴전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6.25 전쟁이 끝이 나게 돼요. 6.25 전쟁이 끝나면서 미국이 약속을 지켜야죠. 승만장. 전쟁 끝나면 우리가 니들 지켜줄게. 그리고 니들 지원해줄게. 그걸 지키고 약속을 받기 위해서 체결한 조약이 있습니다. 그게 한미상호 방위조약이에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라고 이랬습니까? 한미상호 방위 원조협정이 있다 그랬죠. 원조협정은 전쟁 터지기 전의 스토리고 한미상호 방위조약, 조약은 국가 대 국가로 완벽하게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쟁 끝나고 나섭니다. 이게 이승만 정부가 했던 여러 업적들 중에 잘못된 정책도 있고 잘한 업적도 있지만 잘한 업적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최전방이 있잖아요. 철원에. 그러면 최전방이 있으면요. 라디오 주파수를 잘 잡으면 북한 라디오가 잡혀요. 그 다음에 북한이 뿌리는 전단지 이런 거 있죠. 이것도 사실 날라오면 받을 수가 있는 곳이에요. 최전방이 있습니다. 포병 안에서도 제가 우리나라 모든 포병 중에 제일 최전방에 있었어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런 최전방에 있다 보면 최전방 끝에 미군 부대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전쟁이 터지면은 예를 들어서 그럴 리 없겠지만 전쟁이 터지면은 일단 미사일 폭격 우리 대포 쏘고 막 불교도 쏘고 막 난리가 나겠죠. 근데 전쟁의 꽃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육군 보병.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대포를 갈겨서 평양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 근데 우리나라 육군이 가서 깃발을 꽂지 않는 이상은 평양이 우리 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꽃은 보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폭격을 갈겼어. 북한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려올 때마다 지나갈 수밖에 없는 길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핵심 길목. 그 길목마다 미군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거기를 가려면 미군을 건드릴 수밖에 없겠죠. 미군을 건드렸다? 이거는 미군 전쟁 자동 참전입니다. 아름다운 옵션이죠. 그게 바로 한미상호 방위조약이에요. 이 조약에 따라서 또 미군이 지금 현재까지 주둔하고 있는 거고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정리해볼게요. 공간이 좀 좁다 보니까 막판에 좀 비좁게 쓰긴 했는데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흐름을 물어봐요.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건으로 오른 것은 예를 들면 애치슨 선언을 주고요. 중국군 참전을 줬어요. 그럼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3일 만에 서울 또는 다부동 전투 정답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이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또는 인천 상륙작전을 단독으로 줘요.
메가더가 인천 상륙했대요. 다음 사건 이후에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오는 것은 중국군, 중공군이 참전하였다. 흥남 철수를 하였다. 145태를 하였다. 그 다음에 거제도의 방공포로를 석방하였다.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또 반대로 이번엔 중국군, 중공군 참전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후에 볼 수 있는 거. 그러면 에치슨 선언, 인천 상륙작전 다 오답이죠. 왜? 이거 앞에 스토리니까. 이거 이후에 볼 수 있는 거는 여기 거제도 방공포로 석방. 이거 이후에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찾으면 또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흐름이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럼 다시 PPT로 가볼게요. 자, 6.25 전쟁의 배경입니다. 보시면 미국 소련 냉전체제 이념 대립 강화, 그 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으로 중공의 공상화 중요한 거 이거. 미국의 에치슨 선언. 한반도를 제외했고요. 한미상호 방위 원조협정. 심화에서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국내에서는 남북 대립이 계속 심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역사 박사님들은 이거를 6.25 전쟁은 바로 터진 게 아니라 사실 6.25 전쟁이 터지기 전에 38도선 부근에서 계속 깔짝깔짝깔짝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전투의 연장선상으로 확대된 게 6.25 전쟁이라고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북한의 전쟁 준비. 조선의용군이 인민군으로 편입됐고요. 소련 중국의 약속. 소련의 북한 남침 계획 승인했고요. 그 다음에 남한 쪽에서는 또 정치적 혼란이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에치슨 선언이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요 라인 안에 한반도가 빠졌죠. 요 라인은 안 들어갔잖아요. 일본은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북한군의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이 돼요. 선전포고 없이 기습공격. 3일 만에 서울을 뺏겼고 부산으로 피난갔고 부산이 임시 수도. 한 달여 만에 낙동강, 부산, 대구, 제주도를 제외하고 싹 다 넘어가 버립니다. 지도죠. 여기 싹 다 넘어가는 거고요. 그렇지만 국경과 유엔군의 반격, 미국의 주도하에 16개국, 최종적으로는 63개국이 지원을 하고 전투병가를 보냈던 건 16개국입니다. 보시면 낙동강사를 두고 치열한 전투, 다부동 전투 등이 벌어졌고요. 결국 인천 상륙 작전으로 전세를 뒤집습니다. 전쟁 터졌던 그해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시작됐고 9월 15일 날 성공하며 전세를 뒤집습니다. 서울을 탈환했고요. 평양을 들어갔고 압록강의 깃발을 꽂으려는 순간 중국군이 참전하죠. 치고 올라갑니다. 가서 깃발을 꽂으려는 순간 중국군의 전쟁 개입. 그리고 대대적인 공세, 전세가 역전됩니다. 흥남 철수를 하게 되고요. 1.45태를 또 하게 됩니다. 서울을 다시 재함락당하죠. 국민방위군 사건, 간부들이 군수품을 빼돌렸던 사건, 아까 설명했던 거고, 국민보도연맹 사건. 이거는 전쟁 중에 연맹원들이 군경에서 처형을 당했는데 이때 또 민간인들이 죽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했다라는 거. 다시 흥남에서 여기서 철수하는 거고요. 내려가는 거고. 전선의 교착. 전열을 재정비한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을 탈환하고 지금의 38도선 부근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 전쟁 그만하고 싶어 이제. 소련의 휴전 제안으로 미국, 북한, 중국 대표가 참가를 했고 이승만은 그거에 반대해서 거제도에서 방공포로를 석방합니다. 군사분계선 포로 교환 방식 등으로 대립하다가 결국 이걸 합의를 하고 휴전에 들어가는 거죠. 보시면 휴전에 들어갑니다. 휴전협정이 들어갔던 거고요. 결과 영향입니다. 그 결과 영향으로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됐고요. 많은 인명피해, 재산피해, 수많은 전쟁고와 이산가족이 발생을 했고 분단체제 고착화. 전쟁을 겪고 나니까 당연히 남북한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죠. 적대감이 심화되고요. 중국의 영향력 확대. 요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좀 어이없는 일이 벌어져요.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 파워가 엄청 세집니다. 왜? 야, 나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과 싸웠잖아. 싸워봤는데 미국에도 별거 없더라. 그냥 깽가리 북깡깡깡깡깡 치고 달려갔더니 미국에 도망가더라. 입지가 세집니다. 그리고 일본은 경제 부흥.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일본이 다 대죠. 그러면서 이때 일본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고요. 남쪽에서는 이승만이 장기 집권을 위한 독재체제를 강화시키고 또 북한에서는 김일성 유일체제가 또 완성되어 갑니다. 전쟁의 영향 결과로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한미상호 방위조약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볼게요.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틀린 거 찾아요. 틀린 거. 삐리리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비무장지 남북 간의 민간인 말 하나는 후속 조치. 이거 지금 다 무슨 내용이에요? 6.25 전쟁의 체결 협정 정정 체결 직후니까 6.25 전쟁이죠. 이 전쟁은.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전쟁 중에 있었던 거예요. 보시면은 1번. 에치슨 선언은 전쟁 터지고 나서가 아니라 전쟁 터지기 전에 배경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김일성의 심장이 뛰면서 전쟁을 준비했던 거잖아요. 정답 1번이죠. 나머지 다 앞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가입니다. 가 전쟁 중에 흥남 철수래요. 6.25 전쟁이죠. 또 틀린 거 찾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 국민방위군 맞죠? 원조 물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 맞고, 거제도 포로 수용소 지가증권 쌍값에 매주하는 매각하는, 이거 지금 정부 수립되자마자 농지개발 시행됐고 6.25 전쟁 중에도 시행되지만 물론 제대로 되지는 못하지만요. 그거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확실한 거. 2차 미소공동 이건 언제예요? 정부 수립되기 전의 스토리고 6.25 전쟁은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터진 사건이잖아요. 정답은 5번이죠. 또 가 전쟁 중입니다. 국민보도연맹 사건. 우리나라 현대사의 커다란 비극. 보시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되었고 그 와중에 영문 좀 모른 채 끌려가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연자제 굴레 가족들은 이렇게 수십 년을 또 지내야만 했다. 이런 내용들. 그러면 이 전쟁 중에 있었던 거는 쭉쭉쭉 보시게 되면 인천 상륙작전. 애치슨 선언은 배경이죠. 배경.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은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